강동철, 54세. 그의 하루는 빛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모든 것이 퇴색된 듯한 삶이었다. 텅 빈 집에 들여온 아침 햇살은 따스함 대신 냉기를 전했고 끓여 마시는 커피는 향기보다 쓴맛이 먼저 느껴졌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길을 걷고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다. 그에게 이 모든 정해진 일상은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그가 매일 발을 딛는 곳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퇴직 후 특별한 목적 없이 시작한 자원봉사였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낼 곳이 필요해서였다. 하지만 곧 그곳은 그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낡은 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서가, 은은한 종이 냄새, 그리고 한낮의 나른한 침묵이 그를 감쌌다. 도서관은 소리 없이 그를 받아들였다. 오전 9시, 동철은 도서관의 문을 열었다. 관장님,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작고 조용했다. 관장님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동철 씨, 오늘따라 더 일찍 왔네. 관장님의 인사를 받으며 동철은 익숙하게 봉사자 명찰을 가슴에 달았다. 그에게 이 명찰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 쓸모 있는 존재다. 라는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증표였다. 그의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 도착한 신간들을 분류하고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 넣고 서가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일.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정교한 의식처럼 치렀다. 책 한 권을 꽂을 때도 다른 모서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있었지? 책들은 그에게 유일한 친구들이자 가족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이해했고 어떤 대답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한때 도시의 거대한 철골, 건물 속에서 수많은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치열한 경쟁, 끊임없는 야근,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삶을 채웠다. 아내와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아닌 침묵으로 채워졌다. 결국 아이를 갖지 못한 채 이혼하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작은 시골 마을로 흘러 들어왔다. 처음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를 잠식하려 했지만 도서관의 고요함은 그 모든 감정을 중화시켜 주었다. 텅 빈 마음은 고요함으로 채워졌고 공허함은 책 냄새로 희미해졌다. 그에게 삶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삶은 무채색 필름처럼 흐르고 있었다. 같은 풍경, 같은 소리, 같은 냄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평온함이었다.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 도서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리고 고요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활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 활기는 소리보다 먼저 동철의 감각을 건드렸다.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생기 넘치는 눈빛과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먼저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강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마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물방울 소리 같았다. 아, 이슬 씨, 서울에서 왔다고 하던데. 잘 왔어. 여기 우리 봉사자 강동철 씨. 관장님의 소개에 이슬은 동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에는 어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에게 다가왔다. 동철은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도서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슬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책 분류표를 확인하고 반납된 책들을 스캔하며 바코드를 찍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동철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기존의 도서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책을 소중히 다루는 그의 조심스러운 움직임과는 달리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활기찼다. 처음 며칠 그들은 어색한 인사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이슬은 동철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동철 역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처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듯했다. 동철은 그녀가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깨질까 두려웠다. 그의 삶에 낯선 활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서관은 작은 공간이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슬이 책을 꽂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동철이 들고 있던 책과 부딪혔다. 아, 죄송해요. 이슬이 당황하며 사과했다. 괜찮습니다. 동철은 작게 답했다. 그 짧은 순간 이슬의 손끝이 그의 손을 스쳐 지나갔다. 동철은 아주 작은 떨림을 느꼈다. 무감각했던 손끝이 아주 오랜만에 살아난 듯한 감각이었다. 다음 날 이슬은 쌓여있는 책들을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책이 담긴 카트는 무거웠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동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트를 향해 다가갔다. 같이 하시죠. 동철은 카트의 반대편을 잡았다. 이슬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둘 사이에는 서서히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책은 여기에 두는 게 맞을까요? 네, 그쪽이 비어 있어서요. 딱딱하고 건조한 대화들이 오갔다. 그러다 이슬이 먼저 사적인 질문을 건넸다. 봉사는 얼마나 하셨어요? 동철은 잠시 머뭇거렸다. 꽤 됐습니다. 퇴직하고부터 그의 대답은 짧고 퉁명스러웠다. 이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사서로 일했어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막상 와보니 좋으면서도 이상하네요. 이슬의 이야기는 동철에게 낯선 풍경을 그려주었다. 빽빽한 빌딩 숲, 복잡한 지하철 노선,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그가 잊고 지냈던 도시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경쟁,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 동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20년 전을 떠올렸다. 그도 한때는 그녀처럼 뜨거운 열정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도시를 살았다. 어느 날 오후 이슬이 책을 정리하다가 서가에 숨겨진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그녀가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동철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놀란 표정으로 이슬을 바라보았다. 아, 오래된 사진이네요. 이슬이 멋쩍게 웃으며 사진첩을 그에게 건넸다. 동철은 사진첩을 받으며 아주 짧게 미소 지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주 오랜만에 지은 미소였다. 이슬은 동철의 삶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무채색 옷차림, 조용한 발걸음,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녀는 그에게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의 고요함은 존중받아야 할 영역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옆을 지켜주었다. 그러다 이슬이 먼저 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도서관에 가져왔다. 너무 삭막해서요. 관장님, 괜찮을까요? 관장님은 흔쾌히 허락했다. 이슬은 화분을 동철의 책상 옆에 두었다. 잎이 푸르고 싱그러운 허브였다. 동철은 화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잿빛 일상에 아주 작은 푸른빛이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로도 그들은 함께 일을 했다. 책을 나르고 먼지를 털어내고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봉사도 함께 했다. 이슬은 동철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동철도 조금씩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다. 동철은 자신의 삶에 스며든 이 낯선 푸른빛이 불편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이슬의 나지막한 목소리, 때때로 빛나는 자신감 있는 눈빛은 그의 잊고 있던 감각들을 조금씩 깨우는 듯했다. 무채색 필름처럼 흐르던 그의 삶에 옅은 푸른색 잉크 한 방울이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서서히. 비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쨍하던 오후의 햇살이 구름 뒤로 숨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처음엔 얌전한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곧 격렬한 리듬을 타며 창틀을 흔들었다. 동철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을 덮어버리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감정을 찾으려는 듯 무자비하게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만 같았다. 그는 멍하니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때 그를 억눌렀던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이 빗소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슬이 카운터에서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아, 우산이 없는데. 작은 혼잣말이었지만 빗소리 때문에 더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동철은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낡은 우산을 보았다. 늘 그랬듯 습관처럼 가지고 나온 검은색 우산이었다. 우산은 그의 삶처럼 무덤덤하고 평범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우산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동철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삶은 예측 가능한 루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늘 혼자 걷고, 혼자 버스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일은 그의 습관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이슬의 난감한 표정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생기 있는 눈빛이 빗방울에 희미하게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동철은 천천히 우산을 들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거 함께 쓰시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았다. 이슬은 깜짝 놀란 눈으로 동철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삼촌. 저는 잠시 기다리면. 그녀는 동철을 삼촌이라 불렀다. 동철은 이 호칭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은 낯설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 겹치는 것 같던데. 동철은 말을 내뱉고는 스스로 놀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안한 것이 얼마만인지. 이슬은 잠시 망설이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고쳐 메고 동철의 옆에 섰다. 동철은 우산을 활짝 펼쳤다. 거대한 검은색 천막이 둘을 감쌌다. 우산의 끝자락은 이미 빗물을 머금어 무거웠다. 그들은 천천히 도서관 문을 나섰다. 빗물은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흰 물보라를 일으켰다. 하나의 우산 아래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맞닿았다. 동철은 그녀의 온기를 느꼈다. 낯선 온기. 그러나 이상하게도 편안한 온기였다. 그는 자신의 무심했던 손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혹시라도 그녀의 옷이 젖을까? 그가 그녀에게 불편함을 줄까? 조심스러웠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그녀의 걸음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 신발 밑에서 삐걱거리는 웅덩이의 감촉, 옷깃을 스치는 바람만이 그들의 대화였다. 이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동철은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젖은 단발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동철은 자신의 우산을 그녀 쪽으로 더 기울였다. 그녀는 그의 작은 행동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맙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굳게 닫혀 있던 그의 마음속 창문이 아주 작게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희미한 비누 향과 젖은 흙 냄새가 섞인 묘한 향을 맡았다. 이 작은 향기는 그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으로 인해 두근거렸다. 그것은 낯선 긴장이기도 했고 동시에 잊고 있던 설렘이기도 했다. 그는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싶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드디어 골목 끝 이슬이 사는 작은 원룸 건물이 보였다. 이슬은 동철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덕분에 하나도 안 젖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훨씬 더 맑고 아름답게 들렸다. 동철은 우산을 접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슬은 고마운 마음에 차마 우산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를 향해 말했다. 저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기엔 너무 감사해서요. 동철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루틴은 여기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것.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이슬의 집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고개를 끄덕였다. 이슬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동철의 텅 빈 집과는 달리 벽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잎이 무성한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동철은 그녀의 공간이 그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생기 있고 따뜻하고 평온한. 이슬은 그에게 따뜻한 홍차를 건넸다. 종이컵이 아닌 예쁜 찻잔에 담긴 홍차였다. 찻잔의 온기가 그의 손으로 전해졌다. 이슬은 그를 위해 작은 과자 접시를 가져왔다. 제가 직접 구웠어요. 좀 볼품없지만 그녀는 멋쩍게 웃었다. 동철은 그 과자를 맛보았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준비해준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슬이 먼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도서관에 오셔서 좋은 점이 뭔가요? 동철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조용해서 좋아요.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의 대답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서울에서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았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웃고 울고.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삶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동철은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고 털어놓았다. 이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그들의 대화는 깊고 솔직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를 깨달았다. 동철은 그에게서 따스한 온기를 느꼈다. 그리고 이슬은 그녀에게서 삶의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 밤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동철은 차를 마시고 이슬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낡은 집은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않았다. 이슬의 집에서 맡았던 향초 냄새,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찻잔의 온기가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채색 일상에 대한 맹세이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독의 벽이었다. 그 선은 이미 무너졌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동철과 이슬의 퇴근길은 우연이 아닌 작은 약속이 되었다. 도서관 업무가 끝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소나기가 없어도 쨍한 햇볕 아래에서도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거리감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동철은 이슬의 걸음걸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늦췄고 이슬은 그의 조용한 걸음에 맞춰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책이나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철은 이슬의 꿈에 대해 들었고 이슬은 동철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슬은 언젠가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이 딸린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자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 동철은 그녀의 눈이 꿈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반짝이는지 처음 알았다. 꽃도 심고요. 작은 연못도 만들 거예요. 삼촌처럼 조용히 책 읽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녀의 말에 동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삶에 이미 들어와 버린 그녀의 꿈이었다. 이슬은 동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삼촌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의 삶은 굳게 닫힌 낡은 서랍 같았다. 동철은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 도시에서 살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의 말은 무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묵묵히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이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은 조용히 묻어둘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도서관을 떠나 작은 마을 버스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가꾸운 빵 냄새가 풍기는 동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동철의 삶은 무채색에서 서서히 옅은 색조를 띠기 시작했다. 그의 텅 빈 시간은 이슬의 이야기로 채워졌고 그의 무감각한 감정은 그녀의 작은 웃음 하나에 흔들렸다. 어느 날 오후 이슬은 동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삼촌, 저 몇 달 뒤에 결혼해요. 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동철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를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에요. 이슬은 덧붙였다. 가족들이 이제는 자리 잡고 살라고 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동철은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동철은 보았다. 그가 겪었던 도시의 팍팍함과 공허함이 그녀의 목소리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동철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었다. 그는 이슬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관계는 시작해서도 깊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자주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의 무의식은 그녀의 존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슬은 그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그녀를 통해 삶의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주말 아침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이슬과 동철만이 남았다. 이슬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비추자 윤기가 감돌았다. 그 모습은 동철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태로웠다. 동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슬 씨가 웃으면 여기가 따뜻해요. 동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이슬은 물 주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삼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철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슬 씨를 보면 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는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동철을 바라보았다. 슬픔과 위로, 그리고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철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날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까이 서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작은 마을에서 이런 풍경은 낯설었다. 그들은 그 순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으로부터 잠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동철과 이슬의 퇴근길은 우연이 아닌 작은 약속이 되었다. 도서관 업무가 끝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문을 나섰다. 쏟아지는 소나기가 없어도 쨍한 햇볕 아래에서도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거리감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동철은 이슬의 걸음걸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속도를 늦췄고 이슬은 그의 조용한 걸음에 맞춰 조금 더 편안하게 발을 내디뎠다. 이전까지 동철의 퇴근길은 그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이었다. 그는 길가의 풍경을 보지 않았다. 그저 집으로 향하는 지루하고 반복되는 길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마을의 풍경이 들어왔다. 봄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난 언덕을 보았고 여름에는 짙푸른 나무숲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을 이슬과 함께 걷고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책이나 업무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철은 이슬의 꿈에 대해 들었고 이슬은 동철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슬은 언젠가 도시 외곽의 작은 정원이 딸린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눈은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다.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자 꽃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 작은 연못도 만들고 벤치도 놓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그의 삶에 드리워졌던 무채색과는 전혀 다른 밝고 선명한 색깔들을 보았다. 삼촌처럼 조용히 책 읽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녀의 말에 동철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삶에 이미 들어와 버린 그녀의 꿈이었다. 이슬은 동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삼촌은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의 삶은 굳게 닫힌 낡은 서랍 같았다. 동철은 망설이다가 아주 짧게 대답했다. 숫자를 다루는 일 도시에서 살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의 말은 무덤덤했지만 그 속에는 묵묵히 견뎌낸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이슬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은 조용히 묻어둘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다. 서울에서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랐고 사람들도 항상 바빴죠. 저는 그 속도에 맞추려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시의 외로움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그 열정이 식어버린 뒤의 공허함까지. 그들은 도서관을 떠나 작은 마을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가꾸운 빵 냄새가 풍기는 동네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동철의 삶은 무채색에서 서서히 옅은 색조를 띠기 시작했다. 그의 텅 빈 시간은 이슬의 이야기로 채워졌고
그의 무감각한 감정은 그녀의 작은 웃음 하나에 흔들렸다. 어느 날 오후 이슬은 동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의 초입,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삼촌, 저 몇 달 뒤에 결혼해요. 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슬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동철은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듯 불안하게 흔들렸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를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에요. 이슬은 덧붙였다. 가족들이 이제는 자리 잡고 살라고 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동철은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동철은 보았다. 그가 겪었던 도시의 팍팍함과 공허함이 그녀의 목소리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지만 그의 손은 굳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동철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었다. 그는 이슬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관계는 시작해서도 깊어져서도 안 되는 관계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피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자주 그녀를 찾고 싶었다. 그의 무의식은 그녀의 존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슬은 그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그녀를 통해 삶의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주말 아침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이슬과 동철만이 남았다. 이슬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비추자 윤기가 감돌았다. 그 모습은 동철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태로웠다. 동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슬 씨가 웃으면 여기가 따뜻해요. 동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이슬은 물 주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삼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철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슬 씨를 보면 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는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동철을 바라보았다. 슬픔과 위로, 그리고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동철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손길은 차가운 동철의 삶에 처음으로 닿은 따스한 온기였다. 둘은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채색 일상에 대한 맹세이자 스스로를 가두었던 고독의 벽이었다. 그 선은 이미 무너졌다. 그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가까이 서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작은 마을에서 이런 풍경은 낯설었다. 그들은 그 순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세상으로부터 잠시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들의 작은 교감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도서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 주변에는 끈적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동철은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책을 빌리러 온 마을 주민들은 그와
이슬이 함께 있을 때면 대화를 멈추거나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그 소리는 향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가 이 작은 도서관을 순식간에 낯선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슬의 얼굴에서 생기 있는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컴퓨터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동철은 자신의 탓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는 이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일부러 출근 시간을 늦췄다. 그녀와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고 함께 퇴근하는 일도 없애려 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했다. 동철은 이제 도서관에 들어서는 것조차 불편했다. 예전처럼 고요함과 평온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곳은 낯선 시선과 알 수 없는 소문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동철은 멀리서 이슬을 보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가 그녀의 책상에 다가가 무언가를 놓고 갔다. 이슬은 고개를 들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동철의 눈에는 그 인사가 어색하고 경직되어 보였다. 그녀는 그 자원봉사자가 떠난 후 책상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는 반으로 접혀 있었다. 이슬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쪽지를 읽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동철은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고 그 순간 동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쪽지가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슬은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이슬은 동철에게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사직서를 건네는 순간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직서요?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동철은 그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왜요? 혹시 나 때문인가요? 그는 자신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의 꿈이, 그녀의 행복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인가요? 동철은 결국 이 질문을 던졌다. 이슬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고 했다.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아니에요, 삼촌. 그냥 이곳이 저한테는 너무 좁은가 봐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동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보냈던 짧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소문과 시선이 얼마나 그녀를 힘들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 이슬 씨가 떠나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건데. 동철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다. 그녀가 떠나면 그의 무채색 일상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이슬은 동철을 바라보았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그녀를 원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위해 떠나야 했다. 삼촌, 우리는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였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서관 한켠에 있는 책장으로 걸어갔다. 동철은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즐겨 읽던 시집 한 권을 조용히 꽂아두었다. 동철은 그 책을 기억했다. 그녀가 그에게 시를 읽어주었던 날,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이슬은 책장을 훑어보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짧은 쪽지 하나를 책갈피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책을 책장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삼촌.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는 뒤돌아서서 도서관 문을 나섰다. 동철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향기와 온기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동철은 그녀가 꽂아두고 간 책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책갈피에는 그녀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의 저녁, 고마웠어요. 그는 그 쪽지를 들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문장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빗소리, 홍차향, 따뜻한 온기.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밤의 모든 것. 동철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슬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그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이슬이 떠난 지 몇 달이 흘렀다. 그녀가 떠난 후 마을 도서관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는 듯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던 미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시간이 흐르며 잦아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도서관의 책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해는 어김없이 뜨고 졌다. 하지만 동철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변모했다. 이슬이 떠난 첫 한 달은 동철에게 혹독한 계절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다시 무거워졌고 세상은 또다시 흑백 필름처럼 느껴졌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그녀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꽂아두고 간 시집을 차마 꺼내보지 못했다. 그 안에 담긴 쪽지를 다시 읽을 용기가 없었다. 그 쪽지를 읽는 순간 그들의 짧은 만남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이슬과의 추억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이기도 했다. 그는 그 추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찾아온 공허함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텅 빈 도서관에 홀로 남아 그녀가 남기고 간 책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시집을 꺼냈다. 책의 표면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다. 마치 그녀가 방금 전에 만지고 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을 열어 쪽지가 있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날의 저녁, 고마웠어요. 짧은 문장. 그러나 그 문장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동철은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자신의 수첩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읽었던 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때부터 동철의 하루는 새로운 의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했고 퇴근 후에는 그녀가 남긴 시집을 꺼내 읽었다. 그는 시집을 읽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시를 읽어주던 날의 따뜻한 목소리,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온기. 그는 그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렸다. 그녀가 좋아했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그녀가 앉았던 창가 벤치에 앉아 햇살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녀가 남긴 계절을 살고 있었다. 이슬이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동철은 맑은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녀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그였다. 그는 도서관 창가에 서서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꼭 이뤄져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던 공허함은 이제 충만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할 이유를 남겨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책과 기억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홍차를 끓여 마셨다. 차의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마음으로 퍼져나갔다. 이슬이 그날 밤 그랬던 것처럼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봄꽃은 이미 시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 꽃은 시들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무미건조했던 삶에 짧게 머물렀던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잊고 있던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떠났지만 그녀는 그에게 영원히 남았다. 그는 조용히 나지막이 속삭였다. 마당의 봄꽃은 금세 시들었다. 그녀가 있던 방엔 홍차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어느 계절, 어느 풍경에서 나는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기억은 있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 내 마음속에 숨겨둔 그녀의 계절을 살아갈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온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담겨 있었다.